그래서 첫 번째, 무향실에서 플랫하게 만들면 좋은 스피커다. 이 공간에 반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키3 뒤에 있는 우퍼 2개가 키7에는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립입니다. 오늘 큰 거 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스피커 리뷰를 준비했어요. 이거 사운드가 진짜 디테일의 끝판왕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는 제가 경험해본 스피커 중에서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스피커입니다. 바로 키 오디오에서 가볍게 입문용으로 출시한 키7입니다. 죄송하게도 키 오디오에서 가장 저렴한데 이 키 컨트롤러까지 하면 1,499만 원입니다. 사악하죠? 참고로 이 한 통 가격이 679만 원이고요. 이 세트는 1,358만 원입니다. 아마도 이 키 오디오를 처음 보시는 분은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키 오디오를 아시는 분은 이건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가격만 비싸면 제가 리뷰 안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리뷰하면서 정말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스피커입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이 키 오디오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 리뷰부터 드디어 클립펠 NFS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리뷰해드립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스피커 리뷰할 때 종종 NFS 데이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키 오디오는 2014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회사로 스피커 업계에서는 신생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요. 현재는 이 키7이 출시했는데 그 전에는 키3하고 키3 BXT가 있는데 잘 보시면 BXT는 키3하고만 사용할 수 있는 우퍼 스탠드예요. 그러니까 이 키7 전에는 한 종류, 한 세트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생 회사가 만든 이 스피커를 BTS 믹싱 엔지니어인 제임스 레이놀즈가 사용하고 레이디 가가, 폴 맥카트니와 작업하는 조나스 웨슬링 등등 많은 엔지니어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뮤지션 제이콥 클리어도 이 키3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생 회사가 만든 이 비싼 스피커를 사용했을까요? 참고로 키3는 한 세트 가격이 3,000만 원이고요. BXT 모듈 세트로 구매하면 최소 5,680만 원이고 컬러를 옵션으로 추가하면 6,1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주 고가죠. 어떻게 신생 회사가 만든 이 비싼 스피커를 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 스피커 업계가 알고 보면 굉장히 좁은 업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업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제임스 B 랜싱이 초창기 스피커를 만들어서 이끌었고 유명한 브랜드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크 레빈슨이 앰프를 만들고 또 유명한 브랜드 몇 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에이빈드 스카닝이 80에서 90년대 스피커 시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스 하인스가 AMT 드라이버를 사용한 스피커 브랜드를 여러 개 만들었었죠. 그리고 지금 스피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람은 브루노 푸체이스입니다. 이 브루노 푸체이스는 키 오디오의 공동 창립자 겸 CTO이고 퓨리파이의 공동 창립자 겸 CTO입니다. 이전에 여러 회사를 다녔지만 굳이 지금 소개할 필요는 없고 현재 2개 회사를 공동 창업했는데 D클래스 앰프와 SMPS 그리고 DSP 설계의 대가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유저들의 선택은 키 오디오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브루노 푸체이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키 오디오와 퓨리파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빠르게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키7은 키3를 집에서도 편하게 사용하도록 저렴하게 만든 스피커입니다. 그러면은 이 키3를 보면 키7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키3는 3웨이 스피커인데요. 한 개 트위터가 있고 5인치 미드레인지가 하나 있고요. 6.5인치 우퍼가 4개 있는데 양쪽에 2개가 있고 2개는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클로저는 라운드가 들어갔는데 얇죠. 그런데 단단합니다. 재질이 바로 폴리우레탄 폼이라고 해요. 그런데 스피커에 구멍이 안 보이죠? 바로 밀폐형으로 만든 스피커입니다. 참고로 여기 총 6개 드라이버가 들어가는데 이 드라이버들이 고가는 아니에요. 찾아보면 상당히 저렴한 드라이버입니다. 그런데 한 세트 가격이 3,000만 원, 그리고 한 대 가격이 1,35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키7은 키3와 비교하면 뒤에 있는 우퍼 2개만 빠졌죠. 그런데 우퍼 2개를 빼니까 가격이 절반인 679만 원이 됩니다. 이래서 키7은 가성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키3는 왜 우퍼가 뒤에 있을까요? 바로
카디오이드 패턴을 만들기 위해 우퍼를 뒤에 설치했습니다. 이 P3는 카디오이드 스피커입니다. 이 리뷰를 보시는 분 중에 스피커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카디오이드가 뭔지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스피커 드라이버를 설계를 했었는데 요즘에 헤드파이에 집중하느라 최신 기술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기술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리뷰하려고 빡세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디오랩 인사이트 실장님에게도 많이 배웠고요. 어디서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좋은 스피커. 좋은 스피커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이 좋은 스피커의 기준을 예전에는 어떤 방식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배우고 만들 때는 반사가 없는 공간, 즉 무향실이죠. 자, 무향실에서 스피커 특성을 확인하는데 주로 스피커 정면, 이 온엑시스 특성을 보고 플랫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향실에서 플랫하게 만들면 좋은 스피커다 이렇게 판단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향실을 기준으로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사는 공간, 이런 사무실 같은 스피커를 사용하는 공간은 무향실이 아니죠. 이 공간에 반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무향실에서 플랫하게 만들어도 실사용 공간에서 소리가 플랫하기도 했는데 이 특성이 많이 바뀌는 스피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피커를 360도 측정하는 스피노라마라는 측정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 측정 방법을 저희가 이번부터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 스피노라마는 기본적으로 지향각을 측정을 합니다. 이 지향각을 측정해서 몇 가지를 분석해보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스피커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술이죠. 이 좋은 스피커를 만들려면 지향각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향각이 넓으면 일정한 반사음이 만들어져서 좋은 스피커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 이 지향각 데이터를 보면 주로 중고역에서 지향각이 생기고 있죠. 저역대에서는 지향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역은 전 방향으로 방사가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스피커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피커는 어디에 설치를 하고 사용할까요? 거실이든 방이든 스튜디오든 거의 대부분 뒤에 이런 벽이 있고 그 벽 앞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본 스피커 세팅 사진을 잘 보면 거의 대부분 벽 앞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스피커는 저역대에서 무지향성, 옴니 디렉셔널로 소리가 방사됩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예전에 측정했던 스피커의 폴라 패턴, 이 방사 패턴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면 100Hz는 거의 무지향성에 가깝죠. 그리고 500Hz도 무지향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1kHz 정도 되어야지 10dB이 줄었는데 이 정도도 뒤에서 어느 정도 소리가 나온다 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스피커 전면 지향각은 상당히 넓어서 좋은 스피커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스피커가 이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로도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튼 스피커는 벽 앞에 주로 설치를 하는데 스피커 뒤로 방사되는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벽에 반사돼서 불규칙한 타이밍에 저희 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피커를 들을 때 저역 해상도까지 아주 선명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들처럼 헤드폰, 이어폰으로 음악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스피커로 음악을 들어보면 이 저음이 풍부한 건 좋은데 풍부하고 이 몸으로 느껴지는 저음이 이 맛이다 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런데 분명하게도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헤드폰, 이어폰 저음 해상도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헤드폰, 이어폰의 선명한 저음의 해상도를 들어보면은 스피커의 저음 해상도가 아주 좋진 않다,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음의 벽 반사음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 저음 해상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못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그 소리에, 그 기존 스피커 소리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저음에서 벽 반사음은 분명히 해상도를 무너뜨리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세 번째 방법이 카디오이드 방식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에서 고역대 지향각은 컨트롤하기 조금 쉬운 편인데 중역과 저역의 지향각을 컨트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키 오디오에는 브루노 푸체이스란 천재 DSP 엔지니어가 있죠. 이 저역대 전방향 방사를 컨트롤해보자 해서 스피커 뒤쪽에 우퍼를 달아서 DSP로 컨트롤합니다. 이 뒤쪽에 방사되는 중저음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
액티브 웨이브 포커싱입니다. 즉 우퍼를 뒤로 배치해서 뒤로 방사되는 저음을 캔슬링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슬링 시키는 거 저희 헤드파이 유저들은 노이즈 캔슬링에 익숙하니까 잘 알죠. 이 위상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웨이브 포커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상을 바꿔서 뒤로 방사되는 저음의 소리를 없애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벽 앞에 세워도 반사되는 소리가 거의 없는 저음까지 정확한 사운드를 듣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카디오이드는 마이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향성 용어입니다. 그런데 왜 카디오이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건 에린스 오디오 코너에서 측정한 키3 폴라 패턴 그래프인데요. 이 노란색 100Hz 그래프를 보면 이게 하트 모양처럼 생겼죠. 심장 모양이라서 카디오이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카디오이드는 지향성 스피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향성 스피커의 목적은 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점이죠. 어디에 설치하든 최대한 원래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카디오이드 스피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PA 쪽 기술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DSP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PA에서 사용하던 기술이 모니터링 스피커로 내려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드디어 오늘 소개할 키7을 보겠습니다. 이 키7은 니어필드 모니터 스피커예요. 프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키 오디오의 목적은 홈에서 일반 컨슈머가 사용하기 좋은 스피커를 저렴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파이용으로 만든 스피커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충분히 음악 감상하기 좋은 스피커라 생각됩니다. 이 키7을 키3하고 비교해보면 전면에는 똑같이 1인치 트위터와 5인치 미드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 두 개의 우퍼가 탑재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구성이 똑같죠. 3웨이 구성이에요. 하지만 키3 뒤에 있는 우퍼 두 개가 키7에는 없어요. 그래서 높이와 깊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그래서 키7 뒤에는 앰프가 설치되어 있고 스피커만 사용할 경우 간단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참고로 트위터 미드레인지용 앰프는 브루노 푸체이스가 설계한 트리파이 아이겐탁트 클래스 D 앰프를 탑재했고요. 베이스용으로 파스칼 S 프로 2 앰프를 탑재해서 한쪽에 총 600W 앰프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점은 개인 사용자가 집에서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지원합니다. 다만 아직 키홈 앱이 출시되지 않아서 와이파이 구성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피커 성능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뒤에 있는 패널 컨트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반드시 이 키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왜 이 키 컨트롤이 필요한지는 측정 데이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앞으로 제가 스피커 리뷰를 진행할 때는 오디오랩 인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클리펠 NFS 측정을 기반으로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NFS는 니어필드 스캐너라고 하는데요. 대략 2억 정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무향실에서 스피커를 측정했었는데요. 이 무향실도 완벽하지 않은 게 설치된 웨지의 길이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저음의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한 곳은 대략 70Hz까지 측정할 수 있는 곳이었고 이 저음의 한계를 더 낮추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반면에 클리펠 NFS는 근거리에서 3D로 측정해서 원거리 특성을 예측하는 방식인데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반사음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해서 무향실에서 측정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스피노라마를 통해 일반 이 실내 환경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가 나와서 카디오이드 스피커도 개발하고 전반적으로 개발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키7 측정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엄청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키7입니다. 약 25Hz부터 20kHz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dB 안에 들어오는 특성입니다. 다만 이게 기본 세팅값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특성으로 들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키7이 처음 설치하고 들었을 때 많이 당황했어요. 왜냐면 고음은 많은데 저음이 없더라고요. 이거 뭐지? 1400만원짜리 스피커가 저음이 없네? 그러면 리뷰 못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자,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키7 최적 설치 위치는 벽에 딱 붙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키3처럼 저음까지 완벽한 컨트롤은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벽에 붙이는 걸 추천하는데요. 그래서 기본 바운더리 EQ 세팅 값이 마이너스 6dB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세팅하는 공간은 스피커가 벽에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음이 없었던 거였어요. 이 참고로 바운더리 EQ는 이 스피커가 벽이나 코너에 설치될 때 발생하는 저음을 보정하는, 저음을 내려주는 EQ입니다. 그래서 아마 벽에 붙여서 들으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먼저 바운더리 EQ 측정 결과를 보면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마이너스 6dB이고 기본 세팅입니다. 극저음에서 딱 6dB이 내려간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바운더리 EQ는 스피커 패널로는 컨트롤이 불가능해서 반드시 이 키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운더리 EQ는 0으로 세팅하고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것이 CA2034로 측정한 키7의 스피노라마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 검은색 실선이 온 엑시스 정면 응답입니다. 그런데 키3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밸런스가 거의 똑같죠. 저희가 측정할 때 히터 때문에 측정 레벨을 조금 높게 측정해서 저역 감소가 키3보다 더 있어 보이는데 실제 키3와 키7 정면 응답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 점선이 리스닝 윈도우인데 정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측정을 평균 응답한 그래프예요. 이건 일반적인 청취 위치에서 이렇게 들린다 라고 보면 되는데 온엑시스와 리스닝 윈도우는 비슷해야지 좋은 스피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그래프가 주황색 점선 사운드 파워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360도 모든 방향으로 방사되는 소리의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실내 공간에서 반사음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보통 카디오이드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적인 스피커는 이렇게 저음에서 변화가 거의 없이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내려오는데 키7은 저역대부터 반사음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카디오이드 스피커는 후면 쪽 방사를 줄여서 이렇게 저역대에서 내려간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3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키3가 더 낮은 저역대부터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그래프 두 개는 DI, Directivity Index로 방향성 지수입니다. 이 방향성 지수는 스피커의 직접음과 반사음 비율을 볼 수 있는 데이터예요. 주황색 사운드 파워 DI는 전방향 지수이고 파란색 점선 Early Reflection DI는 초기에 반사되는 소리만 고려한 지수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DI 값이 일정하게 높으면 실내 공간에서 룸 반사음이 적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룸 특성을 많이 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몇 헤르츠부터 시작하는지를 보면 키3는 굉장히 낮은 주파수부터 올라오죠. 이 카디오이드가 아닌 일반 스피커는 이렇게 높은 주파수부터 DI 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7도 정말로 잘 만든 카디오이드 스피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스피노라마 측정을 보면 실내 공간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올지 예측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 그래프가 인룸 예측 응답 그래프입니다. 정면 응답보다 극저역이 살짝 올라간 패턴이에요. 인룸 예측 그래프를 거의 보여드리긴 하는데 인룸 예측 그래프는 스피노라마 데이터에서 얼리 리플렉스 그래프와 많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예측이지 실제 측정 결과는 아니라는 점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컨투어 플롯을 보면 호리존탈 수평 지향성 그래프입니다. 이 중고역대가 아주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초고역대 지향각이 아주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역대를 보면 상당히 아래까지 내려와 있죠. 일반적인 스피커의 저역대를 보면 보통 이렇게 500Hz 아래는 빨갛습니다. 그런데 키7은 200Hz 아래에서 지향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통해 확실히 카디오이드로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은 컨투어 플롯 버티컬은 수직 지향성 그래프입니다. 고음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이 정도면은 수직 지향성도 상당히 양호하게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니어필드 측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각 드라이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우퍼 드라이버는 125Hz 로우 패스로 세팅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측정 결과도 125Hz의 크로스오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모닉 디스토션 그래프도 확인해 볼게요. 1m 기준 76dB인데 레벨이 낮으니까 THD도 전반적으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86dB 측정 결과를 봐도 200Hz 이상에서 마이너스 50dB 아래로 측정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96dB에서는 저역대가 올라오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하모닉스가 잘 억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요한 측정 데이터는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추가로 다른 데이터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 영디비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 그래프 다시 봐도 놀랍죠? 그런데 스피노라마 결과를 보면 좀 다르죠. 이게 어떻게 세팅된 결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운더리 EQ는 0으로 세팅을 했고요. 이 키7에는 키3와 같은 Look Ahead 베이스 드라이버 프로텍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볼륨이 올라가는데 극저음을 강하게 내면 여기 이 베이스 드라이버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볼륨이 올라가면 극저음을 낮춰주는 보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액티브 EQ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 보호 알고리즘이 여기 키7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76dB는 거의 20Hz까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낮은 볼륨에서는 극저역까지 아주 잘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86dB이 스피노라마에서 보여드린 측정 데이터 레벨이고, 이 레벨에서는 극저음이 살짝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96dB까지 올리면 이렇게 극저음이 더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라이버 성능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한을 정확하게 걸어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고음이 플랫하지 않고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피노라마 그래프를 다시 봐도 고역대가 살짝 올라간 패턴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키3는 상당히 플랫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3와 키7 결과는 다른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린스 오디오 코너에서 이 키3를 측정할 때 트래블을 2dB 낮춰서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하게 나온 겁니다. 저도 톤 밸런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베이스와 트래블을 2dB 간격으로 측정해 봤고, 트래블을 마이너스 2dB로 했을 때 가장 플랫한 특성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76dB 정도 낮은 레벨이고, 트래블을 2dB 낮췄을 때 이런 밸런스가 나온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밸런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 EQ는 실제 설치 환경에 따라서 세팅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트래블은 기준이 마이너스 2dB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딥하게 이 키3와 키7 가격 차이가 딱 2배가 나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기술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나중에 혹시 제품 청음하실 일이 있을 때 이 기술적으로 다른 점을 파악하고 들어보시면 좀 더 재밌게 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차이가 이 2배 가격을 만드는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 달린 우퍼 2개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이 키3는 우퍼가 2개가 달리고 액티브 웨이브 포커싱 기술이 들어가고요. 이 키7은 웨이브 포커싱 크로스오버 필터가 들어갑니다. 액티브라는 단어의 차이가 있죠. 즉, 키3는 뒤쪽으로 방사하는 우퍼 2개가 직접적으로 반대파를 만들어서 뒤쪽으로 방사되는 저음을 없애는 카디오이드 방식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카디오이드 주파수를 50Hz까지 낮출 수가 있고요. 키7은 미드레인지가 작동하는 125Hz까지 카디오이드 방사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 키3가 저음을 컨트롤하는 게 진짜 대단한 기술이긴 한데, 이 키7도 125Hz까지 카디오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지향각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이 중역대에 들어가는 시그널을 빔포밍 필터를 통해 우퍼에도 보내줍니다. 그리고 니어필드 측정을 보면 우퍼에서 겹치는 구간이 있죠. 이 우퍼에서 저음 재생도 하지만 중역대는 캔슬링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키3도 125Hz까지는 사이드 우퍼가 캔슬링을 하고 125Hz 아래는 백 우퍼가 캔슬링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폴라 패턴으로 보면 키3는 90Hz부터 뒤쪽 방사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Hz는 거의 완벽한 카디오이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키7은 목표한 125Hz부터 레벨이 살짝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0Hz에서는 뒤쪽 저음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7은 스피커 설치할 때 더 벽으로 붙이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고요. 벽으로 많이 붙일수록 저음 해상력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125Hz 이상에서 카디오이드가 만들어질 경우에 어떤 소리에서 이점이 있을까요? 자, 킥드럼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기음이 높습니다. 이 킥드럼이나 플로우탐 같은 경우에 주파수가 낮은데 이런 사운드에서 엔벨롭이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남성 보컬 같은 경우에도 이 낮은 주파수의 위치에 있어서 키7으로도 충분히 해상력 증가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차이점은 트위터에 있습니다. 이 차이는 키7에서 더 좋아진, 더 개선된 내용이에요. 여기 정면을 보면 트위터 형태가 다르죠? 키3의 트위터에는 원래 트위터에 달린 웨이브 가이드를 그대로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키7은 웨이브 가이드하고 렌즈를 트위터에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브루노 푸체이스하고 라스 리스보가 공동 개발했다고 해요. 웨이브 가이드도 살짝 형태가 변경되었는데 트위터 전면에 이런 렌즈가 적용되어서 고주파 지향성을 개선했습니다. 이 개선된 결과는 컨투어 플롯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10kHz에서 20kHz 초고역대를 보면 키3보다 키7이 더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에서 더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트위터 마그넷 갭에 페로플로이드를 사용해서 아웃풋 핸들링을 높이고 서멀 컴프레션을 낮췄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변화, 미드레인지 전면이 메쉬에서 타공홀로 변경되었죠. 이 타공홀이 웨이브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드레인지에서 웨이브 가이드로 지향각을 좁히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향각을 좁혀줄 우퍼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커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키3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 우퍼에서 지향각이 좀 더 넓어졌지만 이 가격이 절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가성비 스피커가 아닐까요?
네, 오늘 키 오디오에서 출시한 키7 스피커를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주로 기술적인 설명을 많이 해드렸고 사운드가 어떤지 설명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니어필드에서 해상도 끝판왕이라 생각하는 스피커입니다. 진짜 플래그십 헤드폰을 듣는 느낌이랄까요? 이 사운드가 오히려 키 오디오의 스피커를 처음 듣는 분은 어색할 수 있어요. 특히 저음 영역, 이 디케이나 서스테인이 살짝 뭉개질 수 있는데 그게 보통 스피커의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룸튜닝까지 완벽하면 들어볼 수 있는 이 저음의 해상도, 그 저음의 해상도가 룸튜닝이 완벽하지 않아도 키7을 설치하면 들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스피커 소리가 공간을 꽉 채워주는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디테일이 정말로 놀라운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이 카디오이드 방식 스피커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확실히 현재 가장 완벽한 기술이 아닐까 싶어요. 이 스피커는 정말 룸튜닝이 중요한데 룸튜닝을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스피커가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키3를 또 들어보고 싶네요.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열리는 서울국제 오디오쇼에 기어라운지에서 키 오디오 제품을 출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신다면 꼭 가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렸죠. 이 카디오이드 스피커와 일반 스피커 해상도의 차이를 느껴보고요. 키3와 키7도 비교해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보면 또 다른 느낌, 디테일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키7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 키 컨트롤이 꼭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기어라운지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키7 스테레오를 구매하면 키 컨트롤러와 DMSD 슬렌더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정 수량이라고 하니까 지금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